자, 유시민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시민의 입이 또 터졌습니다. 자, 유시민 작가 발언 문제 살펴보겠는데요. 유시민이 강선우 의원과 관련해서 발언을 했는데, 강선우 이 보좌질 갑질 논란과 관련해서 보좌관 한두 명이 사고치고 일 잘못해서 잘렸는데 익명 뒤에 숨어서 갑질한 것처럼 한 것이다 라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 자, 영상 직접 낚시 아카데미인가요? 낚시를 하는 장면인데 거기서 뭔가 이렇게 튀겨먹고 그러더라고요. 그 장면 영상 실제로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강선우 의원 거는 정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강선우 의원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짐작하기에는 금태섭 의원 선거구에 정봉주가 준비를 하다가 정봉주가 당해서 이게 안 돼가지고 그만뒀잖아. 그래서 강선우 씨가 거기를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연고도 없는 데 가서 낚아챈 거야. 그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 누구나의 도움을 다 받았을 거 아니야. 그리고 갑자기 국회의원이 됐어. 그리고 보좌진을 짜는데 엉망으로 짠 거지. 엉망으로 처음에. 그러면서 처음에 교체가 많았던 거야. 근데 그중에 한두 명이 사고치고 일도 잘 못하고 이래서 잘렸는데 그거를 익명으로 뒤에 숨어가지고 갑질한 것처럼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진짜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이제 지금 보좌진들이나 과거 보좌관진 했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인터뷰하면 기사를 안 실어줘. 예. 어떤 식으로 둔갑을 시켰냐. 강선우의 보좌질 갑질 문제를 보좌관들이 무능해서 사실은 쫓겨난 거고, 그 사람들이 속여서 강선우를 갑질하는 의원으로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유시민이 발언을 했네. 뒷부분에 이제 주로 있는데 앞에 이제 강선우가 어떻게 의원 되느냐 설명도 하다가 저게 나왔는데, 저 본심이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국회에서 한 18년 이제 보좌진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2003년인가요? 그때 16대 국회 말부터 국회의원실에 인턴으로 전 들어갔었어요. 그러면서 인턴 2년 하면서 6급도 달고 5급 달고 4급까지 달면서 국회에서 이제 18년 동안 보좌진 생활을 했는데요. 저는 다른 의원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저는 아주 꼬마 막내 시절부터 보좌관 될 때까지 참 많이 들었었어요. 지금 저 유시민 의원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거 정말 아주 참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의원들의 갑질 얘기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었고,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사례가 드러났지만 굉장히 죄질이 좀 갑질에 좋지 않습니다. 악질입니다. 많은 갑질을 받지만 저런 갑질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갑질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본인이 결국 인정도 한 거고요. 본인이 결국 뭐 그만두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인정한 갑질인데, 아니 제3자인 유시민 이제 씨가 저거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하는 거, 이거야말로 정말 선전선동이고 왜곡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에 지금 뭐 이제 그 2차 가해가 있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 그분이 이제 성추행을 당했던 그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이게 무슨 공작이다, 허위다라고 해서 이철승 변호사요. 그렇죠. 그 나중에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엔 그 징계 법적 조치를 받았는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유죄까지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만약에 저 보좌진이 유시민 전 의원한테 저거를 소송을 걸면요, 유시민 전 의원 저거 또 이제 징계 물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땠었죠? 이동재 이제 채널의 기자죠. 이동재 기자 관련된 허위 사실을 얘기해가지고 벌금이 어떻게 했죠? 3천만 원인가요? 확정이 됐습니다. 또 다시 또 허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벌금형이 작던가 지역형이 아니다 보니까 저렇게 본인은 이렇게 비용을 치르면 내가 허위 사실 얘기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조회수로 올려도 되는구나. 조회수로 충분히 돈 벌면 그 정도 벌금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직까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분이 했던 여러 가지 말 중에 참 과거에부터 유명한 말들이 많았었죠. 자, 말도 안 되고 대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정경심 여사가 그때 이제 조국 사태 때 입시부장 비리 났을 때 PC를 반출하셨습니다. 거기에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반출한 거를 유시민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증거 보존용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다 국민들 보든 뭐 전문가 아니어도 누가 보다 저건 증거 이제 인멸이죠. 컴퓨터 PC 들고 나온 거를. 근데 그거 가지고 증거 보존용이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모든 이제 범죄 관련돼 가지고 증거를 없앤 사람들은 전부 다 증거 보존용이다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황당한 이제 선례를 만들었었죠. 그리고 또 하나 2030 청년들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찍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쓰레기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리고 또
60세가 넘어가면 뇌가 썩기 시작한다라고 40대 초반 때 유시민 씨가 얘기했어요. 근데 유시민 씨 지금 나이가 얼마죠? 66세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썩어도 상당히 썩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벌써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본인이 몸소 실천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국민들의 비난과 비판, 그런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조국 사태 때 뭐랬습니까?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좋게 가면 좋겠다고 하면서 위임을 했다. 표창장을 정경심 교수한테 위임을 했다라고 유도를 해가지고 위증을 교사했던 이런 것도 또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사실, 팩트라든가 트루스, 진실이 아닌 이런 식으로 정치적 공작과 프레임을 해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전력이 많은 사람인데 이번에 또다시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못된 버릇을 또다시 살려서 얘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라고 봅니다. 예. 근데 아까 지금 영상에 보니까 등장하는 옆에 인물 보셨어요? 혹시 황교익 아닌가요? 황교익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2002 쿠팡화재 사건 당시에 이재명하고 먹방하는 장면이었는데 유시민이 그걸 따라하는 건가요? 아, 이재명처럼 저렇게 황교익하고 먹방하면 자기도 권력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착각한 건가요? 저는 낚시 먹방을 하네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뭐 그때 황교익 씨하고 떡볶이 먹방하면서 왜 불났을 때 안 갔잖아요. 그러면서 뭐 아니 도지사가 뭐 거기 간다 해서 불이 빨리 꺼진 것도 아닌데 뭐 거기 가느냐라고 하면서 먹방했는데 비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다음날 결국은 이제 영상도 내리고 이제 사과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유시민 씨도 지금 저렇게 황교익 씨와 함께 먹방을 하면서 정치적 메시지를 내면서 제가 보기에 강성 지지층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그냥 막 던진다. 뭐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고 그냥 강성 지지층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던져서 조회수만 올려서 수익을 나눠 가지는 뭐 이것만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서 굉장히 우려된다. 우리 사회의 국론 분열의 대표적인 김호준 씨와 함께 대표적인 주자라 그러면 역시 유시민 씨도 빠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영상에서 지금 다 그 영상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장면이 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좀 여쭤볼게요. 제가 그 유시민이 말했던 것을 한번 조금 말씀드리고 그거를 한번 여쭤볼게요. 유시민이 이제 2006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시절의 청문회 상황을 언급하긴 하는데 저기 유튜브 영상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유시민이 내가 장관 청문회 1기생인데 나 때는 언론들이 여론조사했는데 부적합하다는 국민 여론이 65%였다. 청문 보고서도 채택이 안 됐다. 야당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보훈 인사다. 전문성도 없다. 반대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자. 나는 속으로 나 전문성 있거든 말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하면 또 건방지다고 욕을 더 먹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냥 바짝 엎드려서 통과했다. 아마 강선우 이야기하다가 이제 여론이 안 좋았지만 뭐 그때 자기도 임명이 됐다 이런 상황을 좀 빗대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이 발언 중에 야권이 비판했는데 속으로 나 전문성 있거든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거 보면서 유시민이 제가 거꾸로 읽는 세계사나 그런 걸 써서 자기는 뭐 역사는 좀 안다 그러면 모를까. 보건복지에 무슨 전문성이 있었습니까? 전문성이 없죠. 본인이 아마 그거 얘기한 것 같아요. 그 독일 가서 이제 경제학 공부한 적이 있어요. 석사를 땄는가 아니면 석사 수료 있는가 아마 그랬을 건데 거기서 경제학 보면 이제 복지 관련된 이제 그 학위 아마 연결돼 있었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그거 하나 가지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걸로서 결국 학위를 딴 것도 아니고 그 오랫동안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 연구를 해가지고 무슨 관련 연구소에서 일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이 전문성 있다고 얘기한 것은 좀 맞지가 않죠. 이것도 이제 본인이 이제 지금 다 지났으니까 증명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방송에서 이제 다 지난 일을 뭐 증명할 수는 없고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얘기 막 던지는 거죠 그냥. 예. 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시민 지난번 설란영 여사에 대해서 발언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후폭풍이 꽤 있었죠. 그렇죠. 그 후에 이제 유시민이 본인은 이제 정치 비평을 하지 않겠다, 중단하겠다, 살살 이렇게 공개 선언을 했는데 뭐 그 발언은 얼마나 지난지 지금 얼마나 됐다고 바로 그냥
뭐 정치 비평을 하기 시작했는데 뭐 그런 이재명식인가요? 내 말을 진짜로 믿었냐 뭐 이런 식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 유유상종이죠. 이제 이재명 씨가 했던 거,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본인도 이제 말을 이제 바꾸는 게 예사고, 말 바꿔도 뭐 잠깐 뭐 비난이나 비판 듣고 넘어가면 뭐 별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실제로 별 문제가 안 됐었고, 의석수를 밀어붙이고 뭐 우기고, 또는 이제 김어준 씨 이런 분들이 프레임을 짜가지고 덮어주고 하니까 아마 이제 그때 고비를 넘기면서 아, 이게 통하는구나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때 설란희 씨한테 뭐라고 했었습니까? 설란희 의사한테 정말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대학을 나오지 않은 여자가 서울대에 나온 남자를 만나가지고 붕 떴다. 다리 공중에 붕 떠 있었다. 붕 떴다. 그러면서 제정신이 아니다. 맞아.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말을 했었었고, 또 갈 수 없는 길에 남편의 의지에서 가려고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말 이건 여성 모욕이고요, 학력 차별이고요, 노동자에 대한 폄훼 발언이고, 이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학력과 여성과 노동자에 대해서. 자, 이렇게 3종 세트를 한꺼번에 한마디로 날려버리는, 이것도 참 제주라면 제주라고 할 수 있는데, 저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인플루언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참 참혹한 일이죠. 본인은 아마 나는 김어준 씨보다 더 똑똑하고 공부도 많고 서울대도 나온 것 같은데 왜 이제 김어준 씨만큼 이제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나, 그런 약간 열등감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그래요? 계속 이제 자극적이고 선동하는 그런 말을 해서 어그로를 끌려고 한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자, 유시민의 입, 뭐 촉새라고 많이 이제 세간에서 불리죠. 입촉새 유시민. 또 그냥 그간 얼마나 됐다고 자기 발언 뒤집고 또 정치 비평 해대면서 강선우의 보좌질 의원, 보좌질 갑질 논란까지 저렇게 혹세 몸이 나는 그런 장면을 좀 살펴봤습니다. 아, 근데 이제 강선호 의원한테 그 이제 갑질 당한 그 보좌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 보좌제는 이거 법적으로 소송 걸면은요, 이 김어준 씨, 이제 유시민 씨 또 벌금 아마 낼 수 있을 거예요. 또 벌금 맞아요? 예, 벌금 금액이 더 올라가든지 아니면 이번에는 고의성이 돼가지고 징역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 장면 살펴봤습니다. 주제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춘석 문제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춘석 의원이요. 네. 이춘석 의원의 사건의 파장이 계속되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이게 서울 경찰이 이춘석 개인의 의원으로만 갈는지 그 뒤에서 한번 쭉쭉 살펴볼 텐데요. 자, 어제 서울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전담수사팀이 이춘석 의원실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춘석 의원실 앞에 폐품 박스에서 정치 자금과 후원의 계좌의 아이디와 비밀 번호 등이 담긴 수첩, 사실상 비밀 수첩이겠죠. 비밀 수첩을 발견했어요. 몰래 버렸는데 그것을 찾아버렸어요. 아마 급하게 물건을 숨기거나 치우려다 발각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장면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이거는요, 이거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압수수색을 할 때 네. 압수수색의 목적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게 뭐냐, 동시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사전에 알려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요, 시차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압수수색을 자택 수사하고 그렇죠. 의원실 압수수색 차이가 있죠. 예, 주말에 자택을 수사했었고 갑자기 주말 지나고 월요일 되니까 의원실 또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눠서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처음에 이춘석 의원 이제 핸드폰 촬영됐을 때 이건 다음 날 정도 되면은 압수수색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몇 번 바로 이 사건 터지자마자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상당한 시간, 한 5일 정도 지났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압수수색이 들어갔으니까 첫 번째 압수수색을 늦게 함으로 해서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압수수색도 나눠서 한 거예요. 한번 자택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 가고. 세상에 압수수색을 나눠서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동시에 해야지 이게 은닉을 못하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나눠서 했다는 것 자체가 또 한 번 증거를 은닉할 수 있는 기회를 두 번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또 이제 의원실이 좀 치밀하지 못한 것 같아. 의원실 보좌진인지 아니면 의원님인지 모르겠지만 증거를 없앨 때 저렇게 허술하게 사무실 바로 옆에 폐품 그 수거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신문이 매일 뭐 10개씩 받아보잖아요. 분리수거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분리수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저 이제 수거함이 있는데 저기 피감기관에서 준 자료라든가 또는 이제 의원실에서 뽑고 출력한 이면지 종이들 이런 것들, 신문들 이런 것들 모아놔서 종이만 따로 들고 가는 그런 폐품 수거함이 있어요. 거기에다 수첩을 넣은가 봐. 그러니까 수첩 종이니까 그렇게 해서 넣었는데 이제 수사관들이 아주 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휴지통 같은 다 뒤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휴지통에 찢어진 거 있잖아. 증거 있은 거. 이런 거를 퍼즐 다 맞춰요. 그렇게 해서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증거로 쓰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대비를 못한 것 같아요. 예상을 못하고 그냥 다른 의원실에 준 것도 아니고 바로 자기 사무실 앞에 있는 페퍼마에 넣어가지고 가져가세요라고 한 거예요. 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놀라운 건 뭐냐. 그 수첩을 열어봤더니 거기에다가 아이디와 비번이 메모되어 있는 그 장면까지 나온 거예요. 여기서 차미진 보좌관의 아이디로 추정되는 뭐 MJ라든가 CH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그런 아이디가 거기 차미진이라는 이름도 써 있었다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써 있었고 근데 이제 그거를 영어로 바꾸면 이제 아이디가 MJ 뭐 되지 않습니까? 예. CH 뭐 이런 것들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차미진 씨가 혹시 주식 거래할 때 썼던 아이디가 아니냐 또는 어플에 들어가는 비번 아니냐 또는 각종 뭐 다른 어떤 것들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증거가 일단 확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도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압수수색을 시차를 두고 하니까 저렇게 수첩 같은 게 원래 책상에 있었을 건데 그를 빼서 야 어제 의원님 집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대. 그런 걸 얘기를 하면서 야 그럼 빨리 뭐 좀 증거 될 만한 것들 다 없애라고 하면서 없앤 게 바로 이제 문 앞에 있는 페퍼만 집어넣은 거지. 그렇게 해서 들키게 된 황당한 장면이 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랬을 수도 있겠네요. 만일 주말을 거치면 주말에는 국회 같은 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청소하시는 분들이 주말에는 청소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약간 달라요. 제가 이제 오래 생활해봐서 아는데, 네. 그 이제 주가 어떤 이제 국정감사라든가 또는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주말에 대부분 다 출근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아줌마들이 월요일에 한꺼번에 너무 힘드니까 일요일 나와서 절반 정도 절반 정도 또 일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정감사 기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주말에는 안 나왔겠죠. 안 나오는 저는 주말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주말에 이제 경찰의 경우에는 이제 8곳을 압수수색을 했다고 그러는데 자택 압수를 포함해서 압수수색을 먼저 하고 그 다음날 의원실 압수수색할 때는 시간차를 뒀는데 후다닥 버리는 게 주말 사이에 보냈거나 월요일 아침에 혹시나 추가적으로 다시 확인돼 의심되는 거 다 처리해 이런 작업을 뭐 지시를 받았거나 지시를 하면 후다닥 버린다는 게 폐품에 버렸는데 그게 분리수거하는 분이 그걸 처리를 안 하니까 그 상태로 놔둬서 그 증거물이 발각됐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자,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제가 생각해 보면요. 예. 가장 신경 썼던 게 집에서 이제 압수수색 당하지 않습니까? 보좌관도 압수수색 당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거기에 신경이 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렇죠. 그 보좌관하고 의원이 밑에 압수수색 안 당하는 이제 하급직 보좌진이 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야 사무실에 뭐 좀 정리해라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출근을 주말에 해서 의원님 컴퓨터와 그 차미진 보좌관 컴퓨터를 아마 그 재부팅했을 거야. 우선 싹 밀어. 그것만 신경 쓴 거야. 하드를 싹 밀어버리는 거. 그것만 신경 썼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 수첩을 다 이런 것들은 일단 눈에 그 사무실 안에 있는 공간에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페퍼만 넣었을 거예요. 넣으면서 이게 월요일 아침 되면은 수거해가지고 없을 거다라고 기대를 한 건지.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저희가 아마 제가 8층을 알고 있는데 건물이 총 10층입니다. 네. 그러면 폐품 수거 아저씨가 도는데 시간이 무진장 걸려요 생각보다. 건물이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 큰 리어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한꺼번에 간다 해봤자 기껏 해봐야 의원실 3-4개 정도 모으면 이게 한번 내려가서 비우고 다시 올라와야 돼.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락내락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그 빈 시간에 미처 수거를 못 해갔던 그 폐품함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경찰이 와서 경찰이 와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거기에 증거가 이제 오히려 남게 된 거죠. 네네. 자, 이게 이제 수사의 단서가 될지는 조금 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 경찰이 사실은 또 얼마나 수사 의지가 있는지와 별개로 또 위에서 저게 컨트롤하는 데가 있으니까. 저는 이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때 왜 간첩단 민노총의 간첩단 네. 증거 패스워드 풀린 거 기억나세요? 예. 그 패스워드가 뭐였냐면 구슬이 서말에도 깨어야 법에다. 한글로 쪼르륵 치면 이게 영어로 이제 다 쳐지는데 그거를 어느 수사관이 고심해가지고 우연히 발견해서 찾아냈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저렇게 이제 MJ 등등 이렇게 아이디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비번 같은 것도 거의 메모가 돼 있다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핵심적인 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몇 가지 좀 더 조작을 하거나 끼워 넣거나 몇 가지 더 더하면은 다른 비번이라든가 아이디도 충분히 추정이 가능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어디까지 이제 아이디나 비번 같은 걸 조사할지 모르겠지만 좀 더 수월하게 증거 이제 디지털 증거를 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핸드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도 접근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이춘석 의원의 문제는 한 개인의 차원의 문제로 그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일단 국정기획위원회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선행 매매했다. 이건 이제 이춘석만 그러겠냐. 국정기획위원회 여러 관련된 분과나 해당 업체들이 있는데 그래서 관여자들, 관계자들이 여럿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정위원 전원을 전수조사하자. 국회의원 전수조사도 하자. 방식은 특검과 국정조사 방식으로 진행을 하자. 이렇게 지금 됐는데 전국의 쟁점으로 이제 초기에 제기되다가 아직까지는 확 불이 붙고 있지는 않은데 이걸 이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꽉 틀어막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그렇죠. 예. 네네. 이게 국정기획위원회까지 퍼지게 되면요. 지금 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했던 여러 가지 중요한 아젠다가 있습니다. 정책 아젠다. 이걸 전부 다 리셋해야 돼요. 이게 전부 다 그러면 실제 어떤 정치적 어떤 그 뭐 공약이라든가 정치적 결단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전부 다 위원들끼리 어떤 경제적 목적, 자기 사익을 위해서 결정된 것들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다 뒤집지 않기 위해서는 국정위원회까지 이제 전선을 넓히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지금 이렇게 이제 이춘석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춘석 의원에서 꼬리를 자르게 하려고 자 이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이춘석 의원과 보좌관에서만 압수수색 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계속 우리가 때려야 됩니다. 때려가지고 저 같이 했던 경제 2분과였나요? 예. 2분과뿐만 아니라 국정기획 전체 전부 다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 또는 주식과 관련됐다거나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싹 다 훑어야 된다. 스크린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핸드폰도 다 내놔 해가지고 한번 핸드폰도 뒤져봐야 된다. 그리고 차명 주식 거래가 없는지 저 위원들도 다 가족이라든가 또는 친구를 통해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전선을 넓혀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춘석 의원은 개인 비리가 아니라 이거는 차명 주식 거래 게이트다. 저는 이제 게이트가 되게 충분하다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 지금까지는 이춘석 관련된 부분만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실은 이제 이게 밝혀지려면 물론 수사단이 제대로 수사하는 것도 있지만 현재 이재명 정권 하에서 수사기관이 제대로 하겠느냐는 의문과 의혹이 계속 따라다니기 때문에 결국 특검과 국정조사가 필요한데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고 특검이 진행되고 국정조사가 후행으로 따라가고 그렇다면 이게 실제로 이제 초대형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은 충분히 안에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럼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번에 조폭 관련된 전과 경력 때문에 지금 잘렸다는 분 있지 않습니까? 김진욱 씨. 예. 이분도 빨리 확인해봐야 돼. 지금 잠수탔다 그러는데 이분도 그 주식 거래한 거 없는가? 이런 것도 확인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조폭이 요즘에는요. 옛날 뭐 물론 지금도 폭력하고 뭐 약탈하고 강탈하고 이제 이런 것도 확인하지만 지금은요. 아주 이제 조폭의 형태가 달라져가지고 주식이라든가 네. 또는 뭐 코인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지금 뭐죠 그 도박 사이트라든가 이런 걸 운영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약탈하고 강탈하고 또는 이제 작전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분들까지 전부 다 핸드폰 압색해서 의혹을 이제 국민들한테 씻어줄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초대형 게이트로 갈 수 있는 이춘석 의원의 사건 촉발점이 됐습니다만은 그 중에 일부가 발각된 거죠. 더 팩트가 찍은 사진으로 이춘석만 지금 발각됐을 뿐이지 그 찍히지 않은 수많은 장면들이 이 국정기획위원회의 중요 내부 거래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당사자든 아니면 다른 사람 제3자를 통한 차명이든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전수조사와 특검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데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제를 좀 양도소득세 문제를 좀 잠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지금 양도소득세, 이 양도세 대주주 기준 문제 등을 논의를 했는데 당정대라고 그러죠. 당정대에서 논의를 했는데 결론을 못 냈어요. 네. 조율이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결과를 못 만들어냈습니다. 당에서 조금 이제 이거를 경계하는 이거 너무 빠르다 속도 조절하는 또 당의 역할이라는 게 이제 집권 여당 저도 해봐서 알지만 이제 국민들의 뜻을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이게 중요한 당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당에서는 일단은 55로 다시 원상복귀하는 그 안은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이거를 지금 결정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못 하고 있을까요?
왜 못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소비 쿠폰 네. 이것 때문에 지금 곳간이 비었잖아요. 아. 그 곳간을 이 방법 말고는 채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번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이번에 소비 쿠폰이 나가면 총 얼마 예산이 쓰였죠? 12조 1천억이 쓰였습니다. 12조 1천억. 그런데 이번에 대주주 양도세 여기서 세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내년 수익이 한 8조 원 가량 되고요. 그다음에 법인세 1% 포인트 증가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3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공교롭게도 두 개 더하면요 딱 12조 원이 돼요. 아, 거의 일단은 아구가 그럼요. 맞네요. 일단 네. 아구가 맞아요. 그러니까 네. 법인세 1% 늘리는 거,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강화한 거, 이게 딱 12조 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소비 쿠폰 썼던 거를 메꿀 수 있는 금액에 딱 퍼즐이 맞다 보니까 이거는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자, 야당일 때는요. 야당은 뭐가 좋죠? 책임을 지지 않아요. 비판만 하면 돼. 근데 정부를 운영하면 정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야당일 때는 막 공격하고 때리고 하는 거에 수월했지만 자기가 국정 운영하다 보니까 이 빈곳간 안 채우면 이게 나중에 화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스노우 효과. 더 큰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서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년에 세수를 빨리 많이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민주당에서 다시 원상복귀하자라는 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 소비 쿠폰의 빈자리 이 빈 곳간을 이거 말고 그럼 뭘로 채우지 이 고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다시 말해서 풀고 거두고 풀고 거두고 이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거두고가 안 되어버리니까 이게 막혀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잘 해주셨네요. 그러면 이 양도세 관련한 논란이 지금 대주주 기준을 하향화하면서 주식시장이 타격을 받았다. 그리고 네. 투자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은 여권도 알고 대통령실도 알고 이재명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는 것을 아직 대통령실과 정부가 그건 포기를 못하겠다. 네. 더군다나 민주당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려지고 그런데도 그런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 쿠폰이라는 써야 될 돈을 향후에 쓸 더군다나 한 번 줬으면 이거 중독성이 굉장히 강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받으면 다음엔 안 주면 섭섭해하는 심리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섭섭한 정도가 아니야. 그래요? 때려 죽이고 싶은 거야. 안 주면은. 그래요? 안 주면 때려 주고. 그 지금 이게 왜 이걸 그 당에서는 대통령실에서는 이거를 거두려고 그러냐면요. 내년에 한 번 더 써야 돼요. 내년에 지방선거 앞두고 분명히 제가 예측을 하건데 지방선거 앞두고 경기 부양책이 또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명분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또 돈을 뿌린다 그렇죠. 이거죠. 또 매표로 하는 거죠. 사실상 저는 매표라고 보는데 그때 가면 아마 경기 부양이라는 명분으로 매표를 할 겁니다. 그러려면 이번에 확실히 세수를 확보해야 돼. 그러니까 이번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앞뒤가 짜부러진 거예요. 민심 또는 민심을 따지고 또 집권 여당에서 그렇게 들어오니까 맞긴 맞는데 그 말 들어주게 되면 내년에 돈을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짜부러진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한번 그 내부의 상황, 그러면 이 양도소득세 문제가 내부의 법률권 내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대주주 50억 이 대주주 기준 완화안 했는데 그거 건들지 말고 원래 그대로 놔둬라. 대주주 50억 건들지 마라. 이런 입장을 정부와 대통령실에 강하게 전달했다고 지금 확인됐어요. 알려지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여당이 쟁점이 되는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반기를 사실 든 거예요. 일부에서는 이 상황을 법여권의 균열, 반기를 들었다, 직접 반기를 공개적으로 드는 상황이 됐다, 법여권의 균열, 이런 측면에서 보는 분들이 있는데 지난번 강선호 낙마도 좀 있었잖아요. 저는 이게 반기가 처음 드는 반기가 아니고 이거 세 번째요? 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 첫 번째 반기는 뭐냐? 바로 강선호 의원이에요. 대통령실에서 누가 이제 강선호 의원한테 전화를 했죠?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전화를 해가지고 언니 내려와야 될 것 같아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강선호 의원이 내려왔는데 그때 정청래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강선호 잘못 없다. 열심히 장관 하시라라고 믿는다면서
곧 장관 되실 분 응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자, 첫 번째 반기를 정청래 당대표가 들었었죠. 자, 두 번째 반기는 무엇이냐? 바로 법사위원장을 추미애 의원을 앉힌 거예요. 저는 이게 두 번째 반기로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이천수 의원이 법사위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천수 의원이 누가 그 자리에 앉혔느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몫으로 앉힌 거예요. 그건 뭐 안 봐도 압니다. 또 근데 이번에 누구랑 같이 이번에 그 붙었죠? 박찬대 의원이랑 정청래 의원이랑 붙었었습니다. 근데 박찬대 의원이 이번에 대의원에서 이겼어요. 대의원이 무슨 말이야? 원내에서 이겼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원내는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알아서 또는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박찬대 의원을 도와줬겠습니까? 대통령실로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상임위 자리 하나 나오게 되면 박찬대 의원을 도와줬던 의원들 중에 한 명을 보온을 해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 아마 법사위원장에 앉히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단 하루 만에 그날 바로 이춘수 의원을 날리면서 추미애 의원 내정했다라고 그걸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원래 법사위원장 이런 상임위 모든 자리는요 누가 결정하느냐? 원내대표가 결정합니다. 원내대표가 지금 결정 안 했어요. 근데 당대표가 그걸 발표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제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에서 여기에 누구를 추천한다, 누구를 꽂아라는 그런 지시라든가 그런 시그널이 오기 전에 미리 공개적으로 추미애 의원을 앉혔다. 왜? 추미애 의원은요 전당대회 시작되기 전에 정청래 의원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사람 중에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맞서서 전당대회 이끌었던 또는 도와줬던 그 사람에서 보호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법사위원장 자리가 나왔을 때 대통령 사람을 앉히기 전에 자기 사람을 앉혔다. 이게 두 번째 반기였었던 거고요. 세 번째 반기가 바로 이겁니다. 양도세 문제. 자, 이렇게 저는 양도세 문제 지금 이제 본인은 이제 지지율 당의 어떤 집권 여당으로서 지지율이 있고 당의 어떤 정리된 목소리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안 먹히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서서히 이재명 대통령과 내가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고민 입장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자기의 행정권, 정부를 장악했죠. 두 번째, 사법부 장악했죠. 세 번째, 국회, 입법부 장악했습니다. 정작 가장 필요하고 뭐를 장악 못했죠? 당권을 장악 못했다. 당권. 대통령이 당권을 기본적으로 장악하고 나머지를 싹 다 장악해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예요. 3부를 다 장악했는데 당권을 장악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당권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행보를 앞으로 올해 연말까지 계속 보일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양도세 문제가 대통령실 안 받잖아요. 네. 그러면 좀 더 강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많다. 그동안은 그러면 타협이 안 된 채 어떤 약간의 충돌이 일어나다가 어느 지점에 타협점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타협점, 그러니까 그 타협점이라는 게 30억을 얘기하더라고요. 20억, 30억 20억, 30억 얘기하는데 나오잖아요. 제가 보기엔 정청래 당대표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 자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50억을 끝까지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50억을 발표해버린다. 그러면 정청래는 자기 나름대로 50억을 끝까지 주장했는데 대통령실이 안 받았다라고 하면서 비난이 오면 자기는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30억 발표한 대통령실에서는 지지율에 타격이 있겠죠. 예. 그러면 정책은 쾌저를 부르면서 계속 엑셀레이터를 밟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지금 대통령실은 지지율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7%가 떨어졌습니다. 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좋은 환경에서 굳이 자기가 머리를 숙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지지율 떨어지고 있는 대통령이 나를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가 물러설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 자, 일부 이준우 대변인 모시고 특별사면에서부터 유시민 문제, 이춘석 게이트 문제, 양도소득세 문제까지 다뤄봤습니다. 이준우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